네, 3부로 돌아왔습니다. 3부는 최근 중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죠. 네, 그래서 중국 얘기 일단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저기 최백은이가 자주 주장하는 게 저거잖아요. 그 한국은행의 민주화, 네. 네네. 금융민주화를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네. 그게 사실은 한국은행의 민주화가 그 말은 이제 그럴싸한데 실제로 보면은 금융민주화라는 게 결국은 관치금융이라는 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비슷한 게 이제 용어는 아름다운데 사실은 이제 실상을 보면은 뭐 이제 좀 그렇게 되는 그런, 거죠. 예. 만약에 저기 지금 뭐야 국힘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관치금융이 되는 거고 최백은 마음에 드는 정권이 들어서면은 금융민주화가 네, 되는 그런 거고 거죠. 그런 거죠. 뭐. 예. 그러니까 뭐 권력을 이제 국민의힘으로 선거로 뽑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관치금융이 되면은 뭐 그게 금융민주화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와 같죠. 예. 요 비슷한 그 용어가 이제 화폐 개혁이라고 있는데 화폐 네. 개혁이라고 하면은 이제 되게 듣기 좋잖아요. 네. 좋은 것 같잖아요, 느낌상. 개혁. 예, 개혁이니까. 근데 사실 그게 본질은 화폐 강탈이거든요. 네. 정부가 그 시민의 돈을 뺏어가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하여튼 뭐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금융의 민주화라는 것도 결국은 민주화하면은 민주적으로 뽑은 정부가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거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정치금융이나 관에서 이제 금융을 다스리는 관치금융이나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걸 하자는 얘기고, 과거에 우리가 그걸 안 했던 게 아니잖아요. 이제 박정희 전두환 때 다 관치금융으로 쭉 했었으니까. 그 결과로 인해 갖고 우리가 사실 맞았던 게 IMF거든요. 네. 97년 IMF 맞은 게 이제 그 근원은 보면은 저 무식한 김영삼이 이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지만 보다 본질적인 거는 이제 관치금융의 폐해였다 이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비슷한 현상이 지금 바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금융이 민주화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관치금융이 아주 심각한 나라는 네. 얘기죠. 네. 그 11월 17일 날 중국의 칭화윤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뭐 하는 회사입니까? 칭화윤이가 반도체 만든 회사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따라잡으려고 이 중국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돈을 부어갖고 만든 회사가 바로 칭화윤이거든요. 그럼 국영인가요? 국유 기업입니다. 국유입니까? 예. 이게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이게 주주가 누구냐 하면은 칭화대학교가 주주예요. 그래서 아하. 칭화가 붙었구나. 예. 청화대학이죠. 네네. 네. 예. 그게 중국에서 이제 아마 제- 시진핑도 여기 나왔을걸요? 네, 제1의 맞습니다. 대학 아닙니까? 칭화대학교요? 북경이 제일 북경대가 북경대가 제일 제일 센가요? 예. 아.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는 이제 공대 쪽으로는 여기가 이제 제일 좀 이름 있는 대학교거든요. 푸친타오도 아마 여기 나오지 않았나요? 예, 하여튼 뭐 그 좀 중국에서 좀 잘 나가는 네. 사람들이 많이 돼 있는 데입니다. 이 칭화 대학교에서 만든 이제 그 하여튼 뭐 그런 데서 이제 한 52% 갖고 있고 그 저희가 이제 네.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지방 정부에서 49% 갖고 있고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2014년에 그 시진핑이 이제 중국이 그동안 쭉 성장해온 방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으니까 여기서 한 단계 도약해야겠다 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했던 게 바로 반도체 굴기 사업이거든요. 네. 반도체를 만들어서 우뚝 일어서자. 그래서 이제 그게 삼성전 그때 앞으로 100조를 투자해 갖고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따라잡겠다 하는 이제 야심찬 목표로 해가지고 네. 지금 진행을 해서 그 이제 칭화윤이가 바로 그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결국 이게 자빠진 거가 보면은 트럼프 덕이 커요. 트럼프가 이제 2017년, 18년 정도부터 중국의 반도체 애들이 미국 반도체 기술이 들어간 거는 사용 못하게. 예. 특히 반도체 장비를 수출을 못하게 했거든요. 미국 반도체 장비를. 네. 예. 근데 반도체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 못 만들어요. 그렇죠. 그걸 본따 갖고 일본이 작년에 한 게 이제 그 반도체 자기들은 장비는 별로 없으니까 반도체 소재를 갖고 수출 안 하면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못 만들어서 한국 경제가 망하겠구나 해서 이제 그걸 본따서 추진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죠. 몇 폭만 맞았죠. 뭐. 예. 네. 그 한국 기업들이 이제 다 만들어내고 이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우회로 해서 이제 수입해갖고 이제 별 문제 없이 됐는데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딱 작정을 하고 한국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마라고 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사실 미국이 무서운 나라예요. 각종 이제 핵심적인 기술, 원천 기술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고 그래서 칭화윤리가 지금 부도가 났고 이거 자체도 사실은 큰 문제인데 지금 이게 사실은 그 칭화윤리가 국유 기업이면은 그게 부도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칭화윤리라는 회사가 그 신용 등급이 트리플 A였어요. AAA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참고로 AA 지금 받고 있는 나라 회사가 어떤 데냐면 삼성전자, SK텔레콤 이렇게 극소수입니다. 뭐 네. GS건설 같은 거. 그건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그거는 트리플 A 안 되고, 되고. 예, 그 정도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진짜 누가 봐도 저거는 뭐 절대 부도 날 일 없는 회사다. 하는 회사만 주는 게 트리플 A 등급이거든요. 네. 그런데 트리플 A 등급 받은 회사가 한 달 전만 도 트리플 A를 받았는데 그게 부도가 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신용평가 자체가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신용 평가를 내린 곳이 어디죠? 그 중국의 신용평가 회사겠죠.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이게 중국의 관치금융이 이게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신용평가를 안 하고 그냥 뭐 신용평가 해갖고 이제 그 등급이 좋으면 이자를 낮게 이자를 이제 대출 이자가 예.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도 좀 일종의 좀 그런 흐름이 있는데 금융업체가 돈 버는 건 금융자본이 돈 버는 건 안 돼. 그거는 저 부도덕한 거야. 산업자본이 돈 벌어야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런 등급 같은 것들을 높게 줘갖고 이자율을 낮게 해서 적용받는 게 산업자본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국가 네, 경제에서 그렇죠. 좋은 거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이게 트리플 A를 남발해 온 경향들이 있는 거죠, 중국에. 이것도 역시 관치금융의 하나의 폐해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주요 중국 기업들 트리플 A가 지금 줄줄이 지금 부도가 나고 있는데 11월 10일 날 광산업체인 용정석탄이라는 회사가 10억 이한 디폴트가 났고 그 다음에 16일 날 칭화윤리가 13억 이한 디폴트를 냈고 그 다음에 17일 날 전자업체인 동유공전이라는 데서 6,600만 위안 디폴트를 냈고 19일 날 그 홍신반도체라는 역시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해서 지방 정부에 인수가 됐고 그리고 11월 20일 날 자동차 제조 그룹인 화천그룹 여기도 파산 선고가 됐습니다. 이 회사들이 다 트리플 A였어요. 어우, 많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특히 화천그룹이라는 데는 어디냐 하면은 그 BMW 아실 겁니다. 네네. BMW하고 그 합작 회사거든요. 중국에서 외국 기업들이 투자해서 합작 법인을 만들 때는 항상 중국 업체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갖고 중국 업체가 50% 플러스 한 주를 갖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BMW하고 같이 해서 자동차를 만들었으면은 이거 회사가 괜찮고 영업도 나름 괜찮았을 텐데 이게 부도가 났다는 거는 회사 자체가 이제 뭐 다른 사업을 했다든지 뭐 좀 경영을 되게 좀 방만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화천윤리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의 칭화대가 그 51% 갖고 있고 중국에 이제 이게 우한일 것 같습니다. 이게 거기서 이제 나머지 49% 갖고 있는데 지방 정부의 지분이 그러면은 없어진 거잖아요. 그거 얘기는 그러면은 지방 정부의 부채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뭐 지방채도 일종의 국채라고 보면 중국 정부의 건전성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중국이 그 지방 정부의 부채가 높다고 알려져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관치금융 때 어떤 식이 됐냐면 이제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기업들한테 대출을 이빠이 해줘요. 그럼 기업들이 그 이빠이 받은 대출을 갖고 뭐 공장을 짓든지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 그러면은 GDP가 올라갑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이제 우리 그 박정희 시대 때도 사실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기업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그때 당시만 해도 예금 이자보다 그 시장 실세 금리보다 은행에서 대출 나가는 이자가 낮았거든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융회사가 돈 벌면 안 된다. 산업 공장 만든 회사가 돈 벌어야지 하는 식으로 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게 깎아준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입니다. 트리플 A를 쭉 받아갖고 하는. 그런데 이제 그런 애들이
뭐 시중 실세 금리보다 훨씬 낮게 대출을 받다 보니까 이거 대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득이잖아요. 싸게 받는 거니까. 일단 바꿔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일단 받아갖고 이제 공장을 지을 때 땅을 좀 크게 사요. 네. 공장을 내가 한 10,000평으로 지을 수 있으면 한 20,000평 사는 거죠. 그래서 10,000평, 20,000평 사서 이제 10,000평 지어가 공장 했는데 공장은 잘한데도 나머지 10,000평이 땅값이 올라서 돈 벌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박정희 전두환 시대 때는 비일비재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IMF 이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부채 비율이 400%, 500% 막 이랬어요. 네. 그러다가 결국 IMF를 맞게 된 그런 형태가 된 거거든요. IMF 이후에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게 이제 부채 비율을 200% 밑으로 떨어뜨려라 해서 지금은 다 200%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거고 똑같은 일이 어디서 또 있었냐면은 일본에서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네. 일본 애들은 800%, 900% 기업이 부채 비율 있던 애들이 천지였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대장성에서 이제 돈을 밀어주니까 받아갖고 투자하고 해갖고 뭐 투자하는 김에 땅도 좀 사고 주식도 좀 사고 그렇게 해서 그 일본 경제가 89년, 90년 이때 땅값 막 올라가고 주식 막 올라가고 할 때는 회사에서 이제 경영으로 벌어들이는 뭐 돈보다 이제 다른 회사 주식 사서 10배 더 벌고 땅 사갖고 땅값 올라서 10배 더 벌고 막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게 결국은 대출로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다가 91년 이후에 일본이 이제 버블이 붕괴되고 땅값 떨어지고 주식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대출을 갚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기업들이 빠르게 좀비 기업화되고 그러면서 지금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 된 거거든요. 우리는 다행히 김대중 정부가 이제 들어서 구조조정을 빡세게 해갖고 그런 이제 이 폐해를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2000년대 들어가고 잘 나가서 이제 일본을 따라잡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건데 지금 중국은 과거에 일본 했던 것처럼 박정희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따라하다가 지금 드디어 이제 IMF 비슷한 이런 상황이 도달하게 된 거다. 그러면 중국 내부적으로 얼마나 이게 심각한 겁니까? 이 정도면은? 어마무시하게 심각하죠. 우리 IMF 때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사실 지금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금리로 쭉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미국 경제가 회복돼서 이제 2012년 13년 무렵에 금리를 좀 올리려고 그랬어요. 이제 하다가 2014년 15년에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부채 문제가 터지면서 중국이 상당히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그 오바마 정부 때였는데 이대로 가면은 중국이 쓰러질 거고 중국이 쓰러지면은 회복되던 세계 경제가 다시 힘들어질 테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을 미뤘어요. 그게 2014년 15년 일이거든요. 예, 그때 한번 해결을 못하고 그동안 다시 이렇게 쭉 끌어오던 게 올해 들어갔고 다시 한번 지금 문제가 생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 뭐 진행상을 봐야 되겠지만 좀 심각할 수 있고 오늘 바오샹 은행이라는 데가 중국에 오늘 파산했어요. 아, 은행이 예. 이 바오샹 은행이라는 데는 어디를 주로 그 장사를 하냐면은 그 내몽골 쪽에서 이제 주로 장사를 하던 지방은행인데 아마 10위 중국 은행 서열로 보면 한 10위 한 15위 그 정도 사이 될 겁니다. 그렇게 작은 은행 아닙니다. 상당히 좀 규모가 있는 은행인데 여기가 전형적으로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저걸 하잖아요. 올해는 우리가 7% 성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각 지방 정부 이제 수장한테 우리가 올해 7% 성장해야 되니까는 이 정도 성장해야 돼. 할당량을 주면 그러면 그 받아갖고 할당량을 채우려고 은행에다가 이제 돈 뿌리라고 하겠네요. 그 지방은행 그러니까 아까 바오샹 은행 같은 데다가 얘기를 해서 지방에 있는 기업들한테 돈을 줘. 근데 그 기업들은 보면은 사실은 저기 그 성장 그 정치인의 이 지분을 갖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제 그런 기업인 거죠. 그러면은 그 기업에서 대출이 나가면은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리턴 좀 하잖아요. 뭐 뽀찌 좀 띄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1,000억 대출 받으면은 그 중에 한 100억 대 갖고 준단 말입니다. 그런 거 모아 갖고 부자들이 많아요. 옛날에 그 저기 보시라이 한번 사건 있었는데 보시라이가 이제 충칭시
저거였거든요. 충칭 쪽에 이제 그 장관이었는데 걔를 이제 그 부정부패를 일수하겠다 시진핑이 그래갖고 흡습했는데 가보니까 그 집에 연못이 있는데 연못이 다 금으로 도금이 돼 있는 거예요. 와, 오, 돈을 주체할 수가 예, 없었구나. 주체할 수 없는 거죠. 예, 예.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미국에 가 있고, 그 중에 또 일부는 뭐 캐나다 가서 땅도 좀 사고, 그 중에 좀 이제 하급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제주도 와서도 좀 땅 좀 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빼돌리는 거죠. 중국에 있으면 암만 많이 갖고 있어도 언제 또 뺏어갈지 모르니까 또 파보면은 이게 다 그런 식으로 부정하게 이제 축제한 거니까요. 이게 관치금융이고 이게 금융민주화예요. 지금 최백은이가 이걸 하자는 얘기입니다. 진짜 한심한 거죠. 뭐 물론 이제 그 굳이 좋게 해석을 하자면은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 금융민주화를 이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썩어 문드러지지는 않겠죠. 최소한 이제 그 공직윤리라는 게 아직 기강이 서 있으니까. 근데 이거 만약에 그래서 정말 금융민주화 하자고 해서 했을 때 정권을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냐고요. 정권이랑 건 언제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저쪽으로 넘어가면 어떡할 건데요. 그럼 그때 그렇죠. 가면 관치금융이라고 다시 얘기할 거야. 그리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지속 가능하다고 그렇죠. 기대하기 힘들죠. 우리 그 최백은 교수도 자주 이제 이 논리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끝깔데없는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의 선의에 대한 강한 믿음, 차라리 은행을 없애자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강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기본 대출 같은 정책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 없애고 그냥 사인간의 대출 플랫폼 만들어서 공공 대출 앱을 만들자 뭐 그런 거면 난 차라리 그게 더 타당성 있다고 하겠어요. 근데 추심이 없으면 대출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중고나라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돈 빌려주고 받을 수 있게 그다음에 그 이제 보증금 걸고 중간에 떼이면은 보증보험에서 뭐 알아서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최백은 기획력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연구원으로 들어가시죠. 최백은 경제연구소에 월급이나 줄라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해 갖고 하나 그 이제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네. 그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이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이제 마인 회장이 10월 24일 날 이게 상하이에서 국제금융 세미나라는 데가 열렸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국제금융 세미나에 그 중국 공산당 쪽에 이제 높은 관리들도 많이 참가하고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마인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중국 금융 시스템은 건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기능 부재가 문제다. 중국 대형 국유은행들의 불량담보 대출 관행을 비난하면서 이런 방식으로는 미래를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도 혁신해야 한다. 지금 중국은 뭐 관리라고 할 게 없다. 네. 관리를 뭐 어떻게 잘하고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 관리 자체가 없다. 네. 국유기업이 이런 형태로 부실하게 대출해줘서 결국 이제 지금 쭉 말씀드렸던 트리플 A가 쭉 부도가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따끔하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됐냐? 마인 안 잡혀갔어요?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날 또 마침 그 중국 고위 관리들이 다 있었거든. 네. 그 자리에 기분 나쁘잖아. 마인이 간땡이가 생긴 부었네. 예.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그 다음에 증권관리감독위원회, 은행관리감독위원회, 외환관리국 이 4개 기관이 마윈을 예약 면담이라는 거에 불렀어요. 예. 이게 11월 달에 11월 3일 날 있었던 일인데 네. 그 예약 면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중국말로는 외탄이라고 부르는데 정부기관이 감독 대상 기관 관계자나 개인을 불러갖고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국가 통제권이 강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이거는 공식적인 공기잡기거든요. 그러니까 불러서 조인트 까는 것 같네요. 딱 대놓고 깐 거죠. 그리고 또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알리바바의 이제 그 알리페이라고 많이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거를 이제 하는 회사가 엔트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비상장이었는데 요번에 상장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 신규 공모를 우리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빅히트나 뭐 네, 네. 그 카카오 게임즈처럼 여기에 돈이 어마무시하게 예, 많이 예. 몰렸어요. 그, 아마 뭐 역대급으로 역대급으로 예. 이제 뭐 사상 최대의 그 공모. 공모라고 해서 돈을 모았는데
그거 공모해서 상장하기 직전에 돈은 네. 받아놨는데 네. 얘가 이 얘기를 한 거라. 그래서 막혔죠, 그거. 예, 그래갖고 그게 취소가 됐어요. 아예 취소요? 예, 취소하고 돈 다시 다 돌려줬어요. 와. 그게 수천조 원이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기업 민주화 아닙니까? 이게 금융민주화입니다. 그러니까 금융민주화하고 기업의 민주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불러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조인트 까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자는 게 지금 최백은 씨의 주장이니까. 인민 스타일이 되는 거군요. 좀 이제 좀 그 뭐야 곁다리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중국 게임 회사 하나가 한국에서 무리 일으킨 적이 있었죠.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 지금 게임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모바일 게임인데 이게 음. 이제 게임이 어떤 거냐면 캐릭터 옷 갈아입히는 게임이에요. 막 옷 갈아입혀서 이제 의상 가지고 배틀 붙고 뭐 그런 게임인데 이게 이제 옷 갈아입히 게임이니까 여러 이제 의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국 버전이 하나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한복이 올라왔어요. 한복이 이제 예. 리파인 돼가지고 올라온 예, 한복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 게임 회사가 중국 회사인데 예. 올라오고 얼마 안 있다가 중국 유저들이 시비를 건 거야. 저게 왜 한국 옷이냐, 중국 옷이다 이렇게 된 거야. 걔들 동북 공정 때문에 이제 한국 거 다 중국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임 회사가 공식적으로 중국 거 맞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국 유저들이 이제 항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 무슨 개소리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중국 정부의 방침을 철저히 따르고 중국의 이익에 복무한다 그런 식으로 공지를 띄우거나 한국 서비스 취소를 내버렸어요. 근데 그동안에 한국 유저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 유료로 결제를 하는데 게임 자체가 날아가 버린 거지. 그래서 그걸로 질타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거 그 게임 회사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 게임 회사의 입장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마인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말 안 말자마자 끌려가 조인트 까이는데 그 게임 회사 그래봤자 그 뭐 몇백억이나 될라나 그런 회사인데 걔네들 그냥 공중분해돼요. 걔네들 거기서 조금만 삐딱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꼴사나운 짓인데 걔들은 진짜 목숨 걸고 살려고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죠. 마인 정도 되니까 조인트 까야지. 그렇죠. 그 사람들은 목이 날아갈 수도 네, 있으니까. 진짜로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지. 네. 그만큼 중국이 참 무섭고 골 때리는 나라죠 지금. 그렇죠. 예. 그 이제 금융 관련해 갖고 이제 금융 자유화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결국은 그 권력을 분권하는 거예요. 네네. 시장 참가자들이 각자 알아서 자신들의 권력을 사용해서 뭐 이자를 몇 프로 주고 싶으면 몇 프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융 민주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금융 독재입니다. 중앙 쪽에서 권한을 집중해서 거기서 다 결정해서 이자도 얼마 주고 돈은 쟤한테는 얼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일환이 이제 기본 대출이라고 얘기하는 그 금리를 딱 정해갖고 국민들한테 뭐 1,000만 원씩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금융을 좀 권한을 집중하는 거고 금융 독재 일종의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로 해갖고 금융 독재를 해서 하면 이게 요새 이제 미국 얘기도 사실 이제 좀 많이 나오고 하는데 네. 결국은 민주주의가 이 정치의 수단으로서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은 독재가 더 효율적이냐 하는 이제 관점에서 보면은 일정 부분은 독재가 좀 더 효율적인 부분도 있어요. 효율성만 따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효율성이란 게 아주 이제 단기간에 그렇죠. 예, 한정된 부분에서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효율적으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들이 효율은 당장은 안 나오더라도 만약에 하나 뭔가 모순이라든지 문제점 같은 것들이 생기면 이거는 권한이 분산돼 있으니까 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데 그런 모순들이 네. 독점해서 독재로 해놓게 되면은 그런 모순들이 치유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또 사람들이 들고 나서 연락이 싸우고 죽어 나오고 예.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순들이 쌓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커지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터지게 되면 그러면은 나라 경제가 절단이 나는, 나라 정치가 절단이 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그게 네. 이제 소련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런 거를 이제 IMF를 통해서 겪었고 지금 중국이 그 차례가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올해 한 6월, 7월 달 중에 중국에서 이제 좀 아주 그간에 하고는 좀 다른 정책을 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쌍순환 전략이라고
중국은 사실은 수출을 통해서 성장해 온 나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트럼프 때문에 네. 트럼프가 이제 중국 그 수출하는 거에 관세를 세게 때리고 이러니까 수출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내수를 좀 살리자. 내수를 살려서 내수 위주로 성장하자. 그래서 수출 주도의 성장 하나는 순환. 그다음에 내수 위주의 성장. 네. 또 한 순환에서 그래서 이 두 개니까 쌍순환 이렇게 이름 붙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올해 한 6월 7월부터 중국이 자기네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있어요. 네. 네. 예. 개방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중국 국채를 막 자유롭게 좀 살 수 있도록 좀 문호를 열어주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중국이 사실은 경제 쪽은 이렇게 막 계속 성장해서 자유화하고 어느 정도 WTO도 참가하고 했지만 금융은 꽝꽝 닫아놨어요. 그 이유가 금융이 들어와갖고 들어올 때는 좋은데 이게 빠져나가서 갑자기 확 빠져나가면 나라 경제가 우리 IMF를 겪었던 것처럼 휘청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금융을 사실 이제 보호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그거를 지금 올해 한 6월 7월부터는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네. 풀면서 이제 중국 쪽으로 지금 자금이 많이 몰려갖고 중국 위안화도 되게 강세고 뭐 어차피 위안화 자체도 이제 중국에서 고시를 하는 거니까 중국 공산당이 결정하는 거니까 환율도 네. 환율을 강세로 가면서 중국 쪽으로 외국 자본들이 사실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유를 보면은 여기 지금 국유은행이나 그다음에 국유 기업들이 쓰러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관련이 그러니까 겁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부도나고 이러면은 시장에 돈이 말라요. 네. 중국 국내에 있는 자본으로 이걸 다 커버를 못 치거든요. 네. 그러면은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여기서 사주면은 그 돈을 갖고 이걸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러면은 중국 정부는 한 올 중순부터 이미 지금 이 사태를 예견했다는 거네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음. 중국이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 이상으로 네. 그동안도 사실 문제가 계속 많이 잠재적인 문제 모순 같은 것들이 많이 좀 내재가 돼 있었고 네. 중국에 지금 빈집만 6천만 채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지방 정부가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유기업한테 네. 돈을 빌려주고 국유기업에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아파트는 들어가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아파트 짓는 동안 어쨌든 GDP가 올라가니까. 네, 그런데 그 6천만 채는 지금 GDP는 올리는 데는 기여를 했겠지만 지금 안 팔린 거니까 그 국유기업이 땅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땅고 있는 게 빚이거든요. 중국의 지금 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500%가 넘는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돈이 마르니까 그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뭔가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금융시장을 개방해서 해외 자본을 좀 지금 땡겨 놓은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근데 지금 중국이 돈 태우면 물리기 딱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돈이 들어온 것까지는 괜찮은데 네. 들어왔다가 빠질 갑자기 것 이 중국 이거 위험하네 지금 국기업 이렇게 무너지고 해서 이거 중국 위험하네 해갖고 빠져나가면 같은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IMF를 겪었던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을 중국도 겪을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중국이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도 타격이 클 거 아닙니까? 어마무시하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저는 휘청거릴 것 같아요. 코로나보다 그게 더 겁나는데요. 예, 그렇죠. 중국발 금융위기로 번질까 봐서. 그 얘기가 진짜 섬뜩하다. 예, 예.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올 초에 이 코로나 문제 터졌을 때 네. 코로나 자체가 사실 문제가 아니고 네.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지금 젊은 사람은 걸려도 쉽게 낫잖아요. 나이 든 사람이 문제지. 네. 기초 체력이 약한 사람은 코로나 못 견디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08년 이후에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갖고 그 얘기는 결국은 부채 비율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가계도 100%가 넘고 뭐 기업도 한 100% 가까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형태로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너무 과다하게 많은데 그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중국을 시발점으로 해갖고 이렇게 좀 뻥뻥뻥뻥 터질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지금 있는 상황이다. 연쇄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게다가 중국이 해외 자금으로부터 일단 돈을 땡겨놓고 또 중국 스타일로 못 빠져나가게 확 막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해외 자본은 중국한테 돈 떼이는 양상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중국 예. 공산당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전쟁이죠. 예, 돈 내놔라. 안 그러면 진짜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는 진짜 그렇게 되겠네. 뭔가 좀 이렇게 섬뜩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그냥 가볍게 웃고 넘어가. 좀 네. 부도 났네. 이하고 말 상황은 사실 좀 아니죠. 그러네요. 예, 진짜. 그러니까 엄청난 일단 그렇습니다. 거대한 일의 신호탄이라고 생각하면 음. 정말 무섭네요. 예. 그러니까 금융민주화가 그만큼 위험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자꾸 금융민주화 얘기하지 말라고. 네가 뭔지 아냐고 금융민주화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한심한 소리입니다, 진짜. 구호만 예쁜. 예, 예. 자꾸 그러면 나 기본 가발이라고 퍼뜨려 버릴 거야. 씨. 네, 그러면은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중국 관련해서 준비. 중국 관련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미국 대선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있으시다고요? 예, 뭐 이거 관련해서 사실 이게 얘기하려면 되게 길고 복잡하고 할 얘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은데 그 다 짧게. 얘기할 수는 없고, 예,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네. 이제 그 몇 주에 걸쳐서 쭉 지금 얘기한 게 있으니까 네. 그 현재 진행 사항만 대충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 이해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갖고 왜냐하면 지금 그 국내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해요. 지금 상황을 제대로 좀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대체적인 우리나라 언론에서 얘기는 이제 선거 다 끝났지 않냐. 바이든 바이든 구도 네. 점점점 굳어져 가고 트럼프가 소송을 지금 자꾸 내고 있지만 소송에서 연전연패하고 결국은 이제 포기하지 않겠냐. 아 근데 사실 그 말 자체가 좀 웃기지 않습니까? 예. 선거가 끝난 지 지금 한참 됐는데 결정이 난 게 아니라 굳어져 간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연방 국가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예. 뭐 아무리 연방 국가라도 결정되는 건 결정되는 거지. 결정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이슈가 부정선거가 있었냐 없었냐 네네. 하는 거니까 이거 관련해 갖고 이제 여론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제 라스무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뭔가 좀 신뢰가 안 가는데요, 이름이. 여기가 그 2016년에 트럼프 당선을 맞춘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아, 네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유명해졌어요. 네네. 여기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리그드, 그러니까 이제 리그드가 적을 거예요. 좀 뭐 사기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예, 오염돼 있었냐 뭐 하여튼 뭐 그런 건데 그런 질문에 대해 갖고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 70%,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30%, 전체적으로 보면은 총 48%가 이번 대선에서 사기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를 투표한 사람 중에서, 이거는 이제 다른 여론조사입니다. 네네. 라스무센 말고 좀 이제 이름 있는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여기서 여론조사한 거는 트럼프를 투표한 사람 중에 85%가 트럼프가 지금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그 뭐랄까 대통령으로서의 정당성, 네. 이거는 이제 그 시민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시민들이 승복해야 끝나는 거지. 이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해갖고 뭐 다 결정 났으니까 시비 걸지 마라 해서 사실 끝날 건 아니거든요. 그런 형태로 지금 트럼프 쪽에서 이 선거에 관련해서 이제 부정이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 관련해서 이제 법적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끝나지 않았고.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쭉 그 기사에서 보면은 트럼프 측에서 재판 내는 거 졌다. 뭐 1대 25다. 뭐 이긴 거 하나고 25개 졌다. 뭐 얘기 나오는 거는 트럼프 법률단에서 낸 소송이 아니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어이씨 선거에 뭐 있다고야 해서 이제 낸 그런 이제 곁다리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네. 본소 소송 아니고 본 소송은 이번 주부터 시작입니다. 아, 네. 예,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될 겁니다. 그 이제 법률 팀장이 그 줄리안이 루디 줄리안입니다. 네. 예, 전 뉴욕 시장이었다고 하죠. 예. 이 사람이 아메리카스 메이어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미국의 시장. 2000년도에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뽑혔던 사람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2000년에 9.11 테러했었잖아요. 뉴욕에서. 네. 그때 주지사가 루돌프 줄리안이었거든요. 상당히 이분은 사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자, 뭐 그렇고. 네.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은 두 갈래입니다. 총 그 11월 13일 날 이제 그 변호인단 루디 줄리아니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나 앨리스, 시드니 파월 이런 이제 그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한 1시간 30분 가량 했는데 총 8가지 의혹을 제시를 했는데 그거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크게 보면 두 갈래입니다. 그 우편 투표 관련해서 각종 부정이 있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저기 서명을 확인 안 했다는 이제 네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서명 확인하는 절차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안 진행했는지 참관인단이 못 보겠다든 이제 뭐 그런 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번에 큰 건이 나온 게 이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라고 이게 전자투표기예요. 전자투표, 전자개표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투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손으로 써서 용지를 접으면 그걸 이제 사람들이 손으로 까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개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터치 스크린으로 입력을 해요. 터치 개표하는 사람이 아니, 용지를 아니. 확인하고 아니요. 투표를 할 때. 투표를 할 때 종이에 찍는 게 아니고 터치 스크린으로 터치 스크린으로 딱딱딱딱 눌러요. 1번 뭐 1번 바이든, 2번 뭐 공화당 상원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네. 쭉 누르는 형태거든요. 쭉 누른 다음에 다 누르면 그 다음에 종이가 하나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종이에는 자기가 1번 누구 찍고 2번 누구 찍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QR 코드가 나와요. 아하. 네. 그러니까 그 QR 코드를 보면은 내가 트럼프를 찍었는데 트럼프를 찍었는지 아닌지를 본인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기계로 네. 찍어봐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QR 코드를. 그렇죠. 네. 예. 그 QR 코드를 갖고 스캔을 합니다. 네. 스캔을 하면은 그 결과가 집계가 되는 거예요. 전산적으로. 네. 왜 이렇게 하냐? 그래야 빨리 개표를 하니까. 음. 그래서 2016년까지 미국 대선은 그 3억 3천만 명 중에 뭐 1억 한 뭐 1억 3천만 명, 4천만 명 투표를 하는데 비해 그렇게 많이 하는데 비해서 결과가 엄청 빨리 나왔었거든요. 우리 결과를 빨리 내려고. 네. 네. 근데 이번 선거에는 이거는 결과를 빨리 하려고 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을 하면서 또 반대로 그거 우편 투표를 엄청나게 받아갖고 막 그거 개표하는데 일주일씩 걸리고 아직도 개표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근데 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 그러니까 전자식으로 다 돼 있으니까 이거를 누가 해킹을 해서 들어가서 표를 플립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표를 바이든 쪽으로 뒤집는다. 예. 옮겨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이제 알고리즘을 넣어갖고 트럼프의 표가 일정 부분 바이든으로 가게 만든다든지 하는 이 두 가지로 지금 그 주장은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뭐 요번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가 169만 표가 앞서고 있어. 169만 표인데 125만 표로 바이든 앞서고 있었는데 갑자기 167만 표가 되고 트럼프 표가 2만 표가 줄어들고 또 2만 표가 바이든한테 가서 127만 표가 나오는 이 개표 과정 중에 그런 것들이 찍힌 적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의혹의 지금 대상이 다 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미국의 이 선거를 진행하는 선거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개표하고 하는 과정에서 하는 거는 모두 주 소관이에요. 주별로 다 따로 하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것도 권한이 다 분산돼 있거든요. 네. 미국은 이제 대통령 제지만 권한을 분산해서 견제와 그 감시와 견제 뭐 하는 형태로 다 돼 있으니까 주 법무장관 그러니까 주 국무장관 네. 국무장관 우리로 치면은 내무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 두 개 합친 거거든요. 네. 각 주에 국무부 장관이 있는데 그 국무부 장관이 이 관련된 모든 절차는 진행을 합니다. 네. 자기 감독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갖고 주지사한테 보내요. 네. 내가 이렇게 해서 요번에 이런 결과가 났는데 이걸 승인해 주세요 해서 올리면 주지사가 도장을 찍습니다. 네. 내가 결제를 해주면 그 결제한 결과가 그 선거인단이 주의회에 가서 주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때 이제 연방의회로 가서 연방 하원이나 상원에서 이제 연방 의회에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면 확정되는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네.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놓은 거는 단계별로 나눠놔서 그 중에 혹시나 선거 부정이나 이런 있으면 그 과정에서 걸러가는 걸러내니까.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걸러내는 과정이 지금 사실 진행 중이고 이게 지금 일정이 12월 8일 날 원래 주별로 선거인단을 확정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12월 8일 확정해서 선거인단이 만들어지면 538명이 만들어지면 538명이 워싱턴에 가서 14일 날 투표를 하고 이거를 1월 6일 날 오픈합니다. 해서 인증하면
끝나고 1월 20일 날 취임식을 하는 네.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쪽 주장은 지금 현재 상황이 그 306대 232 이렇게 지금 언론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공식적인 건 아니고 네. 오피셜한 거는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각 주별로. 네. 지금 네. 승인은 다른 주는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아직 6개 주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이렇게 6개 주는 지금 미승인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가. 네네. 그래서 이 6개를 빼고 보면은 232대 227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5석이 앞서고 있는 상태예요. 트럼프는 이 6개 주에서 지금 이 선거 관리가 잘못됐다. 선거에 부정이 있다. 하니까 감사를 하자. 네. 다시 한번 재검표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날 때 인증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그거를 이제 주 정부나 이런 쪽에서 거부를 하면은 주 정부에서 이거 해야 되는 일을 안 했으니까 연방 차원으로 가서 연방 대법원에서 이 처사가 불공정하니까 판단을 내려줘. 이렇게 해서 연방 대법원을 몰고 가는 이런 지금 전략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8일 날까지 주별로 확정이 안 되면은 결국 1월 6일 날 상하원에서 투표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트럼프가 유리하다.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6개 주 상태를 한 번씩 보면 펜실베니아가 지금 20개가 있어요. 네. 여기가 지금 당장 문제는 11월 3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 투표를 유효표로 할까 무효표로 할까 그거 아직 결정 안 났어요. 결정 안 났습니다. 예. 징그럽다. 예. 미리미리 결정을 해놔야지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1월 3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 투표를 유효로 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주의회에서 이거를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네. 네. 주의회 결정 없이 주지사가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지사가 이걸 결정하는 게 맞냐 하는 거에 대한 지금 악유가 있는 거고 네. 이거 비슷한 그 소송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하나 이겼다잖아요. 그게 이제 어디냐면 캘리포니아 주인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우편 투표 이게 도착한 날짜는 아니고 우편 투표를 전 주민을 네. 대상으로 해서 확대하는 거를 주지사가 결정했어요. 네. 그 주지사가 결정하는 거는 이거는 권한을 남용한 거다 해서 무효가 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가. 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관련해서 그 참관인 접근 거부한 거. 네. 그 다음에 우편 투표 서명을 미확인한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펜실베니아 지역지에 나온 게 있는데 무슨 기사가 떴었냐면 조이 멀리노라고 그 펜실베니아에 활동하는 오래된 마피아예요. 네. 조폭인데 얘가 장당 10달러씩 30만 표를 네. 걷어가지고 오면은 300만 달러를 주겠다 하는 그 이제 민주당 쪽에 이 저걸 받고 그 네. 이제 요구를 받고 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 하는 게 지역지에 실렸어요. 네. 그건 좀 거시기한데.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우편 투표 관련해 갖고는 이런 형태의 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가 조이 멀리노가 내가 이제 쟤를 자복할 테니 그 이제 플리바기닝 플리바기닝 하자고 그러는 플리바기닝 하자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막 질러댄 것 같은데. 지역 신문에 나왔습니다. 네. 예.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지금 이제 그래서 얘는 증인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예.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12월 8일까지 결판 일단 나야 돼요. 결판이 나야죠. 예. 안 나면은 상하원 투표로 결정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쪽은 지금 이제 선거 끝나고 한 2주 지나고 3주째잖아요. 2주 동안에는 이런 각종 증거를 모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뭐 트럼프가 자꾸 뭐 증거도 없이 얘기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정한 증거도 증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플립해서 넘어갔던 거. 네. 그 다음에 증언도 증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각종 증언들을 모으고 다녔거든요. 그걸 이제 에피데믹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내가 법정에서 이거 서면으로 진술하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면은 내가 처벌을 받겠다 하는 거를 에피데믹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뭐 수천 장을 모아놨다고 하거든요. 그런 증거는 있어요. 그 증거가 법원에서 이제 그 유효한 증거로 인정되냐 안 되느냐의 문제지. 그러니까는 증거 자체가 없지는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송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네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기서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지금 주의회 차원에서 이 부정선거 관련한 청문회를 지금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감사가 예정돼 있어요. 감사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부정한 거다 하면은 펜실베니아 주에서 인정 안 하게 되고 뭐 이런 형태가. 네. 그 다음에 미시간 주도 비슷한 문제를 지금 갖고 있고 미시간주는 웨인 카운티라고 여기가 이제
웨인 카운티 디트로이트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 투표 저기 유권자 수보다 투표 수가 더 많았어요. 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 러시아식인데 예전에 푸틴이 한번 그랬던 적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이승만 때 있었잖아, 우리는. 예. 이거 문제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갖고 지금 감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고 위스콘신주는 지금 총 10개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데 여기는 이제 미로키하고 개인 카운티를 재검표하기로 돼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총 57만 표 정도가 되는데 여기 있는 표가 여기서 이제 바이든이 얻은 표가 57만 표 정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우편 투표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네. 사인이 제대로 돼 있나 그걸 확인했냐 하는 거를 이제 검증하려고 하고 여기가 표 차이가 2만 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나와봐야 되고 그 다음에 네바다주는 이제 6개가 있는데 뭐 여기도 이제 비슷한 문제입니다. 우편 투표하고 뭐 그런 거고 근데 뭐 여기는 뭐 6개라서 예. 그 다음에 애리조나가 11개가 있는데 여기는 주지사가 결정을 딱 내렸어요. 법정 분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나는 선거의 결과를 인정하는 걸 거부하겠다. 여기는 지금 뭐 거의 날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이 11개는. 예. 거의 민주당 거였네요, 11개가. 그렇죠. 예, 그렇죠. 여기 6개 다 민주당 겁니다. 이 의석은.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거죠. 뭐 공화당이 이기고 있는 거를 뭐 소송할 이유가 없잖아. 트럼프가. 예. 그리고 조지아가 16개인데 이거 조지아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검표한다. 수검표를 했다. 처음에 그 국무부 장관이 그 레펜스버거라는 국무부 장관이 기자회견하면서 얘기한 거는 이제 표의 유효성도 다 같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유효성 검사는 안 하고 그냥 표만 셌어요. 네. 셌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한 4,000표 정도가 이게 투표가 됐는데 개표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두 군데서 발견이 됐는데 하나는 까보니까 한 1,800대 1,800대 뭐 1,200인가? 2,200. 예. 뭐 하여튼 그래서 표차가 한 2,000표 정도 이제 트럼프가 더 이기는 결과였는데 그 개표가 안 된 채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언론도 어떻게 썼냐면 원래 15,000표 이기고 있었거든 조지아가 바이든이 이게 해봐야 뭐 2,000표 차이가 줄어갖고 13,000표로 바이든이 그냥 이긴 거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그게 상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왜 개표가 안 되고 버려진 표가 있으면 이거 누구나 부정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엉망이네 여러분. 주별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서명 확인 절차 이거를 거쳤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가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플로이드, 파메, 더글라스, 풀턴 카운티라고 이제 네 가지 카운티가 문제가 되는 주로 애틀랜타입니다. 이 조지아주의 주지사가 그 언론에 나와서 발표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재검표 감독 당시에 믿기 힘들 정도로 수천 개의 개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발견됐습니다. 부재자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일선 투표에서 우리는 메모리 카드를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개표되지 않은 표가 무더기로 발견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이게 메모리 카드를 이렇게 꽂아갖고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 메모리 카드를 꽂아갖고 거기에 이제 이게 뭐 선거 결과를 다운받아갖고 옮기고 뭐 그러나 봐요. 그런데 메모리 카드가 중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더 문제가 된 게 풀숲에서 그 도미니언 투표 기계가 있는데 크진 않습니다. 그 크기가 한 노트북 정도인데 그게 풀숲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리얼 넘버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애틀랜타주의 풀턴 카운티에서 썼던 개표 기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지사가 이거를 인증 못 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부재자 투표 신청서의 봉투의 서명을 모두 대주에서 확인해라 해서 국무부 장관이 다시 결재를 올려라 빠꾸를 시킨 거죠.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조지아는 다시 한번 재검표돼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갖고 지금 트위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그 바이든이 일렉트거든요.
일렉트로 이렇게 당선인 신분. 당선인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원래 페이스북에도 이게 당선인 표기가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당선인 표기가 싹 빠졌습니다. 음. 월요일 날 빠졌어요. 어. 월요일 빠지고 그냥 원래 어떻게 돼 있냐면은 조 바이든 있으면 밑에 정치인 그다음에 대통령 당선 이렇게 돼 있었는데 대통령 당선이 빼버렸어요. 정치인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우리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지금 일방적인 상황은 아니다. 라는 것까지만 좀 생각하시고 예. 네. 그래야지 뭐 경천 동지혈이 일어나도 놀라실 거니까 네. 예, 여기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주 나이버 TV 모든 소식을 다 전해드렸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